된 것 같은데. 예, 지금부터 출범 6개월 공수처 기를 묻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과사회 이론학회 이렇게 공동 주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6개월 아니 이제 공식적으로는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출범 과정이 어려웠던 만큼 출범 이후에도 우여곡절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에 휩싸이기도 하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한 사람들마다 수사가 착수가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그러한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공수처의 활동 경과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그리고 공수처의 새로운 길을 묻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는 준비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입니다. 오늘의 그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면은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을 맡고 계신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님 오병두 교수님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와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 잘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익숙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제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또 이제 시작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또 발표 과정에서 또 토론 과정에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영규 선생님,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 소위원장이신 김지미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토론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오늘 새겨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신옥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 법전원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고 민주법연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특별히 여성위원을 원하셨는데 이제 마땅한 분들이 전부 고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는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이신 윤동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의 윤동호입니다. 그 자료집에는 제가 세 번째로 제가 토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간사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먼저 토론을 하고 오병두 교수님 발제 듣고 먼저 토론하고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따 제 말씀 드릴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토론자는 이국은 한동대 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 돼서 제가 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님께서 공수처의 재정과 경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사 기소 기관을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30분 정도 드릴 텐데요.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님 말씀대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됐습니다.
예, 그 자료집에 있는 화면으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공수처 6개월의 성과와 과제이고요. 이제 원래 발표가 2개로 기획이 돼 있다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뒷부분에 조금 그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공수처 6개월 제가 발제를 준비한다고 그 언론 기사들을 6개월치를 좀 검색을 했어요. 정확히는 이제 8월 8일이 200일이랍니다. 200일이고, 그 다음에 7월 21일이 6개월이고, 원래는 이제 6개월 시점에 이제 기획이 됐던 건데, 코로나 등으로 좀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신문마다 고유한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고유한 입장들이 있는 게, 어떤 거는 그게 기사보다는 어떤 비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왜 빨리 안 끝내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빨리 해도 문제, 뭐든지 하면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하면 문제다. 라는 기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수처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기사도 있고, 어떤 신문 사설은 해체가 답이다. 벌써부터 하는 거 보니 해체밖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요. 이거는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기 전에 많이 나왔던 위헌론의 문제, 뭐 이런 이제 기본 기조를 깔고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공수처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공수처 내부에 특히 이제 공수처장인 이제 김진욱 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고 보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수처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언론 해명 보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공수처 6개월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비평하고 이런 것보다는 흠잡기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이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발제문 뭐 늦게 만들어진 변명을 좀 드리자면 그걸 다 이제 비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내용을 좀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공수처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문제될 만한 것, 그다음에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20년 1월 4일 날, 1월 14일 날 제정이 됐고 또 그해 이제 구성이 안 됐죠.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서 개정을 한 상태고요. 법률안이 이제 1월 14일 공포되었고 설립 준비단은 이제 뭐 바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준비단이 출범을 하고 준비단의 업무를 이어받아서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출범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조직으로는 이제 2관, 4부, 7과장 체제고 현재 인원 구성 85명인데 다 못 채웠어요. 아직도 다 못 채웠다는 거고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직원 20명에서 85명으로 돼 있고 파견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파견을 꽤 받았고 경찰도 파견을 받고 거기도 뭐 재밌는 기사가 있죠. 경찰 파견 받으니까 경찰색이 되는 거 아니냐, 경찰 일색이 되는 거 아니냐, 편향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서에 따르면 지금 25명 중에 13명 정도의 검사, 수사관은 18명이고 지금 구성 자체는 수사 1, 2, 3부와 공소부로 되어 있는데 수사 1부는 완전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고 뭐 20명을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더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처럼 뭐 경찰의 편향, 경찰의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기사도 있곤 합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약 7,000명 정도로 집계가 된다고 하는데 뭐 더 되겠죠. 왜냐하면 가족과 사촌인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까지 포함하니까 뭐 돼 있고 가족은 직계존비속, 대통령은 해서 실제로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수처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뽑는 거하고 규정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잘 만든 규정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의문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전체 규정들이 일단 규칙 형태가 있고요. 규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공수처의 지위가 좀 독특한 게 독자적인 검찰청과 같은 체제이면서 검찰도 해야 되고 또 수사도 그러니까 경찰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현재 15호까지 나와 있고요. 이 중에 중요한 대목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규 훈령이 있고요. 이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현재 우리와 관련해서 수사 기소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몇 개 뽑았습니다. 주요한 얘기들. 검사윤리강령, 수사자문단, 공소심의의 수사심의. 이건 검찰이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좀 다른 것이고 이제 언론에 주목받은 것은 이제 사건 공보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피의자의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피의자의 인권을 조율하겠다 하는 것이고 변호인의 뭐 이런 것들, 뭐 체포 호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보자면 보면 정치적 중립성 규정은 공수처법 3조와 22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이거 말고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검찰과의 관련해서 검찰과 비교를 하면 이거 공정한 비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요. 내부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제 수사자문단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소위 이제 공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이렇습니다. 알려진 바는 11호까지 지금 입건이 돼 있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입건이라는 게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어떤 이제 내부적인 절차인 거죠. 그래서 사건 수가 11개고 사람은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어발식으로 사건을 끌어당긴다. 뭐 이런 얘기 지적도 있고 사건 많이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합니다. 사실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면 다 알 것 같은데 입건은 사건의 시작이죠. 사건의 시작이고 수사하겠다는 의사표명이 된 건데 여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비판은 적절하지는 않죠. 적절하지 않은 비판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런 식의 것들이 있고 지금 사실 접수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900건 이상, 1,500건이 접수가 됐고 고소고발이 많죠. 고소고발이 많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사건이 이렇고 그중에 검사 관련 사건이 많다. 이것도 이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검사만 수사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조금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125 사건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했던 사건이죠. 압수수색을 바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압수수색 그 수사기소 통보와 더불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게 압수수색을 바로 할 만한 사안이었냐.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다 넘겨받고 경찰에 수사자료 넘겨받은 사건인데 이거를 바로 압수수색 들어간 게 적절했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기소권이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기소권이 없는 사건입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인데 이거를 제1호 사건으로 하는 게 적절했냐 하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뭐 임중천 면담보고 사건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자택 압수수색했죠. 이관철 민정비서관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한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하면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게 필요했느냐 하는 이제 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이제 소위 이제 제2첩 사건이죠. 이제 이성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인데 뭐 이성윤 검사를 관용차를 가지고 불렀는데 그래서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뭐 황제 조사다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이해되는 면은 있습니다. 독립 청사가 없을 거 없고 밖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수사 보안 유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인데 소위 조건부 제2첩을 했습니다. 조건부 제2첩을 해서 수사가 끝나면 기소할지 말지를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것이고, 근데 법원 입장에서야 기소관청이 어디든 간에 기소가 적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린 재판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공수처 편을 안 들고 검찰 편을 들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약간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이죠. 사건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간 문제된 사례는 주로 이제 검찰과의 권한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됐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는 공수처의 종국 처분 권한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임준청 사건이 겹쳐 있어요. 아마 윤동호 교수님이 토론 때 좀 더 좀 정확히 짚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사건이 이제 겹쳐 있고 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겹쳐 있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양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문제다. 이건 이제 검찰 쪽 논자들이 공수처 위원론 주장할 때 한 주장 중에 하나예요. 국가의 수사에 관한 결정은 단일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인데, 기관이 다르고 판단 자료가 다르면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고 그건 다른 절차로 정리돼야 될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조건부위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검찰이 이제 검찰에 대한 진정 사건을 셀프 종결하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입건 전 단계에서 내사로 종결하면 공수처로 이첩할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얘기를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되고 검찰과의 권한 정립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관한 얘기를 약간 하자면 양자의 결론이 다른 것이 바로 수사 역량의 차이로 드러났거든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공격 중에 하나가 수사 역량의 문제,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몇 가지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런 흔적들, 그런 이제 관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자체는 정치적 공세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안고 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수사 대상이 그렇고 사건이 그렇기 때문인 거고, 공수처가 잘못된 조직이거나 문제가 있는 조직이거나 해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게 원인이라면 그건 얘기할 수 있겠죠.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언론을 보면 왜 성과가 없느냐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공수처장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제 뭐 공수처법 모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같은 경우 슬로건이 이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확실하게 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수사의 전념화, 이건 경찰이잖아요. 이건 특수한 경찰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기소관청으로서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뭐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켜보면 될 일이고, 조직 갖춰지면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여러 번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안 됐다. 우리 실무상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확인된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고, 뭐 피의자 소환, 압수수색 관련해서 혼선과 논란이 조금씩은 있지만 뭐 이게 뭐 공수처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토대로 앞으로 방향을 좀 보자는 것이 이제 소결이고요.
성과는 일단 검찰 견제 기능이 있죠. 검찰에 대한 셀프 수사에 대한 대응 체계다. 검찰과의 갈등은 법령 정비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령 수준에서 기관 간의 권한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 안 되면 입법으로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검찰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또 검찰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양자가 비교가 되면 수사 결과만 비교되는 게 아니고 기본권 보장 수준의 문제도 비교가 될 거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이렇게 해주는데 검찰은 왜 이거밖에 안 해주느냐? 또는 이렇게밖에 처리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보면 검찰의 서비스, 검찰이 사실은 이제 오랜 동안 종국 처분을 해왔기 때문에 종국 처분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실무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전산화도 잘 돼 있고 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변호사들이나 이제 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교가 되는 거죠. 경찰하고 검찰.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검찰도 비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수사가 달라지는 상황은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수사 역량의 차이나 기관 간의 우열의 문제는 아니고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그거는 기소화된 이후에 법원에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이다. 것이고 수사 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실제 우리 이제 실무가 수사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내재된 관성화된 타성적 실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야 이상한데 이러면서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던 관성적 실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앞으로 더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영역이 지금 검, 경,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문제가 되는 영역은 다 내사 영역이에요. 내사에 관한 법적 규율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적 통제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통제는 잘 안 되고 있던 거죠. 예, 이 법적 규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이거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지금 내사 문제, 입건전 절차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아까 검찰 사건 이첩할 때 입건 전이면 통보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입건이라는 수사 개시 전 단계, 형식적인 수사 개시 전 단계이니까 내사 단계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사건 통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검찰이 경찰에게 내사에 대한 법적 통제 또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됐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하듯이 하고 하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심지어는 아니고 공수처 규칙도 보면 큰 사건의 그것을 내사 사건하고 수사 사건을 나눠서 두 축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사의 문제는 지금 세 기관이 모두 공유하는 문제다. 수사 기소의 선의 경쟁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 서비스의 문제는 이참에 한번 이 기회에 상향 평준화되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친화적인 수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조금씩 이제 수사제도를 바꿔보려고 하는 규범적 차원입니다만은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공보준칙의 문제고요.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 이게 이제 지금은 언론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검찰처럼 이제 백브리핑 해주던 검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걸 이제 결국 정치적 편향의 의심으로 이제 풀어내고 일부 언론은 풀어내고 있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맞다고 봤던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수사 종결 전에 공보 금지, 공소 제기한 사건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하되 대신에 이제 의무적 공보를 하는 거는 좀 이제 실무 운영이 좀 주목이 된다. 강제 수사의 보충성과 관련해서 수사 자문단에 보면 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서 내부 자문이죠. 결국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거의 입건 동시에 강제 수사로 들어가던 이런 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공제 7585 법무부 대검찰청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임의 수사의 방법을 촉구했음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뭐 직접 언론을 통한 거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강제 수사 실무에 새로운 어쨌든 적법 절차에 가까운 적법 절차의 준수, 이걸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이와 반대되는 제 1호 사건에서는 그 반대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의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기적 과제는 이제 수사기관의 체제를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공수처 구성상 모든 사건의 수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예, 일단 수사협의체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수처 설립 전부터 학계에서 주장이 됐던 것이고, 1차 수사협의체 논란이 결렬이 됐고 2차 논의는 이제 일정도 안 나와 있다는 거고, 예, 5월 이전부터 예, 공수처,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 해서 5자 협의체 추진을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성격상 지금 검경의 수사권 조정도 대통령령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을 이게 뭐 어느 수준으로 처리할 거냐, 법률 아니면 대통령령 정도가 될 것이고, 이거는 검찰하고 공수처랑 싸워라, 법무부는 나몰라라 성질은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관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소는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서게 되고요. 판사가 좀 정확히 법관이죠. 법관하고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있죠.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서는 이제 검찰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역시 검찰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사건 종결권을 갖는가 문제가 이론상 있을 수가 있고, 이 점을 공수처 규칙은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규정을 이제 받아들일 거냐는 문제는 좀 되고요. 그 첫 번째 논란이 이제 조건부 이첩 논란이고요. 사건을 넘겼더라도 기소 여부의 판단은 여전히 공수처에게 있다.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처 사건 수리, 사건 사무 규칙에 보면 입건과 관련해서 이 조건부 이첩을 두었어요. 조건부 이첩. 이첩하면서 추가 기소 공소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수사 완료 후 이첩하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사 완료까지 됐는데 이거를 이첩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수사 완료란 얘기는 이미 기소 판단이 들어가 있을 텐데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걸 이행하든 상관없든지 간에 내부적으로는 자동 입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종결했는데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처리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가 적절,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때 이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 여부를 사실은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못하지만 약간은 합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첩을 사건의 종국적 처분으로 볼 거냐, 사건의 전문은 절차 진행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첩을 종국적 처분으로 이해하기는 좀 이론상 곤란한 게 아니냐. 24조 1항을 또 같이 보면 여기 보면 결국 이첩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수사할 때 이첩한다. 완결된 이후에 적용이 어렵다는 거고, 기소에 대한 통제는 법원의 통제를 하는 게 맞고, 불기소에 의한 경우는 뭐 재정 신청 등에 따라서 법원의 개입에 따라 해결하면 좋은데, 이게 원래 공수처법 30조에 사건 보내놨더니 저쪽에서 불기소하면 공수처에서 가져다가 재정 신청해서 피의자는 고소 고발인이 없을 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이거는 뭐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는 건데, 재정 신청이 뭐 이 정도의 본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규정을 보면 일단 대검 예규가 이게 비공개 예규였는데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됐죠. 공개된 게 검사는 진정 사건, 검사의 고위공 공수처 관할 사건에 관한 진정 사건은 진정 단계에서 내사 종결하면 보낼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만든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사 영역을 자기네 고유 영역으로 갖겠다는 것이고 이게 24조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위반이라고 하고 검찰은 아마 공수처 입장은 없지만 내사인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진정 사건의 셀프 종결에 관한 것인데 내사 문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실질설에 따르면 입건 전이어도 피의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가 수사 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수처에 보내는 게 논리적 이론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갖고 두 기관이 다퉈야 돼요. 이게 혐의를 인정했는지 이런 걸 다퉈야 되는데 그거는 수사기관 간에 보여준 모습은 아니라고 하면 수사협의체에서 결정을 한다. 논란이 있을 때는 기관 간에 뭐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뭐 다수결을 정리하고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이든 어쨌든 행정부 수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형태로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규정상은 공소 제기 요구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소 제기 요구 및 불기소. 자기네가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 완료한 결과 기소 의견을 가지면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이게 아마 문제가 될 사건은 아마 조희연 사건이겠죠. 조희연 1호 사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형사적 공수처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두었다면 됐겠는데 없기 때문에 결국에 현행법상은 야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송치 요구, 재수사 요청, 보완 수사 요청 요구 등이고 이에 따라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입장을 정해서 우리는 공소 제기한다고 판단한다. 공소 제기해라. 이렇게 보내기는 좀 어렵다. 이건 입법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공수처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여기 목차가 한 페이지 빠진 것 같은데, 공수처의 제도적으로 이제 주목되는 장치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게 이제 대물적 강제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 자문단하고 이제 이게 좀 구별이 안 되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대응하는 내부적 통제 장치인데 조금 규정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서 조금 좀 주목되는 제도이고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서 여기 통제 장치를 두었다. 이런 것에 이제 특징이 있고 다음에 보는 이제 수사 자문단의 기능하고 중복이 돼요. 이렇게 복수에 중복되는 절차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일단 제도 자체의 시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규정을 비교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심의위원회를 뒀습니다. 이것도 이제 검찰의 공소심의위원회 대응하는 내부적 통제 장치인데 검찰 항고 제도가 없으니까 항고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공소 제기 요구. 이거는 이제 공소 제기 요구가 가지는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 규정상으로는 내부적 정합성이 뛰어납니다. 다 이 제도를 다 갖춰놨어요. 사건 사무처에서 내부 규정을 잘 정리해놨지만 이거는 내부 규정의 문제고 검찰과의 관계를 규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심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의 발전 단계로서는 조금 더 나은 제도라는 상대적으로 나은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공수처에 적정 사건 수라는 거를 넣었는데 현재 1, 2, 3부가 있고요. 공수처하고 제일 비슷하게 수사 기구로 현재 지금 고려해보니까 이제 특검이죠. 왜냐하면 일반 검찰청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일단 수사 인력도 있고 경찰의 수사도 받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사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기준으로 치면 특검 하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한 개 부 정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사건 처리 기간은 여기서 보통 90일 정도, 준비 기간을 빼고 90일 정도 계산하고
하면 사건 운영에 관한, 이거는 뭐 일단 규범적인 차원이지만 이 특검법이 경험적인 특검을 정리한 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 보통은 이제 요구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규정이고요. 예, 여기는 뭐 이제 수사기관과 관련해서 이제 규정들을 놓은 것이고, 결론에서 공수처에서 수사기소 일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일단은 검찰과의 난맥 상황은 수사권, 기소권의 불일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첩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겠죠. 수사기소 일치가 나중에 되어도 기존의 검찰의 수사기소 모델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조직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무죄한 확장은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과의 협업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수사 모델, 지금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한다고 할 때 공수처의 모델은 이 수사기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처리할 거냐 해서 새로운 수사 모델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 점을 좀 이제 잘 봐야겠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수사기소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한계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전문 수사기구의 형태로 이제 앞으로의 발전을 좀 모색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지금처럼 통일적인 검찰이 아니라 검찰의 이제 분권화의 문제도 함께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하태용 교수님 지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기소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분리하는 쪽으로 나가는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패방지기구로 전념할 것인지 분권적 검찰기구로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결론인데요. 지금 이제 6개월 논란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막강한 구성과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예, 상임재판, 예전에는 비상임재판관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리고 한동안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렸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거의 다 받아줬죠. 사건수 지금 초기 판례집 검색해보면 사건수 이게 더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국가고 그동안 막혀있던 숨통이 여기서 뚫렸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기능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 그게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물론 당시에는 이제 공수처처럼 정치적 공세까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잘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무리수를 두지 않고 조금 차분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 기소를 보여주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병두 선생님 고맙습니다. 느닷없이 늦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요. 오병두 선생님 조사 많이 하신 것 같고, 언론 검색해 보시면서 또 색다른 분노도 계속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핵심은 많은 논란을 거치고 있고, 그 진행 과정 중에, 운영 과정 중에 법률상 미비, 규정상 미비점도 확인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쌓는 그런 공수처가 될 것이냐, 관건이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사회자 제일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이라고 하고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지지한 그 결과로서 출범을 어렵게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기를,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요. 오병두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내분 토론도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중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수 선생님 거의 시간을 지켜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윤동호 국민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이 불가피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윤동호 교수님 다음에 발표를 토론을 듣고요. 순서는 이렇게 할까 합니다. 윤동호 교수님, 신옥주 교수님, 그리고 이국은 교수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함께하는 민변의 입장으로서 김지미 변호사님, 이런 순서로 할까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윤동호 교수님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의 윤동호입니다. 제가 먼저 토론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공수처 토론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는 공수처 하면 윤동호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걱정이 됩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이제 토론문은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한 1년이 지났고 또 올해 초에 뒤늦게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나서도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병두 교수님께서 공수처 출범 과정과 출범 후 6개월의 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6개월 동안 공수처가 한 활동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수처가 적은 수사 인력으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론의 도움 없이 신중하고 조용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과 20년 한국 사회를 수사 전쟁터로 만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가 된다고 보고요. 당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지지하는 언론과 정치 세력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예상이 되었던 것들인데 법적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사권만 있는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무혐의를 인정할 경우에 공수처가 직접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거꾸로 기소를 결정해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재정 신청권이 이제 삭제된 것은 문제다라고 발전하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검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다른 나라의 수사 조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수사 조직이고 따라서 국가 수사 역량의 전체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두 수사 조직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수처는 불송치 결정권은 행사할 수 있어도 불기소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불기소는 기소 권한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불기소한 경우에 공수처장의 재정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본래 재정 신청권은 고소 고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사기관이 일을 하게 되면 경찰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찰이 불기소하면 경찰도 재정 신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서 맞지 않다라고 보았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법 개정과 더불어서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거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발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수처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불일치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점, 범해석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는 자신의 결정을 검찰에게 설득을 하고 검찰은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하겠으니
수사만 해달라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일, 저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의 수사 인력의 부족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나서 다시 이첩하지 않고 바로 공수제기한 것, 이건 사실 공수처법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이 기소 권한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는 논리라면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바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혜원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법의 시험 임용 방해죄입니다. 국가공무법의 시험 및 임용 방해죄는 잘 전문가들도 잘 알기 어려운 조문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두었고요. 감사원과 국수본 이 후자 혐의로 처리를 하던 중에 국가공무법 위반죄죠. 이첩을 받아가지고 공수처가 전자 혐의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두 죄는 형법의 전문 용어로 치자면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두 아이가 2인용 유모차에 태워져 있는데 그 유모차를 강물에 밀어서 넣어서 두 아이를 익사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행위로 두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는 상습적 경합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사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조문이 어떤 게 있느냐면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관할 범죄를 규정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해서 관련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조혜원 교육감 사건을 이 규정으로는 포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범죄로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문헌이 없어져야 되고 그냥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규원 검사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예훼손죄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후 외부에 유출했다는 사건이 이규원 검사 사건인데 그 보고서에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었냐면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윤곽근 전 검사가 윤중천과 골프 또는 식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곽상도 의원과 윤곽근 전 검사의 고소를 받아서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수사하는 중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만 공수처로 이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죄들이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으니까 이 들 죄와 상습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명예훼손죄거든요.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도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범죄들을 분리해서 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의 관점에서 매우 불이익하고요. 이중처벌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당연히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 관련돼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형사사건 처리 원칙에 맞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충실해서 독립적 수사기구를 신설하자라는 미래의 그 수사 기획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독립적 수사기구를 신설을 해서
공수처, 검찰청 수사조직, 국수본을 통합을 해서 만들고 이제 하나의 독립적 수사기구 만들고 검찰청은 공소청 기능만 수행하자 이런 완전한 수사기구와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명확하게 분리된다 이런 이제 논리이신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형사 절차의 효율성은 또 지나치게 또 무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수사 기능과 공소 및 유지 기능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완전히 분리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이걸 남용해서 문제였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수사기구와 공소기구가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런 기획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검사들의 생각은 생각보다 엘리트 의식과 검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언론, 정치, 경제 권력은 이 고유한 검찰의 우호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독립수사기구도 공소청도 검사들이 장악하면 더 강한 새로운 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좀 걱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아마 반대가 심할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 실제로 수사청 신설이 제시된 바 있었는데 경찰청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그 이유가 경찰의 행정기능과 수사기능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공수처도 검찰청 검사를 수사하고 있고 심지어 국수본도 검찰청 검사를 수사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청 검사도 같은 소속 검사를 수사해서 유죄 판결까지 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이고요. 그동안은 검사는 수사의 불가 영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 견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인권 친화적 공정수사의 모범을 보이면서 공수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공정의 상징으로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엑기스 같은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토론거리인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완전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공수처 관할 범죄 규정, 그러니까 현행 규정에 따른 문제, 그리고 독립적 수사 기구를 신설 시 경찰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이 되나 검찰이 장악할 우려도 제기를 해주셨고요. 예, 공수처가 검찰 견제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인권 친화적인 공정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신옥주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건가요? 네, 신옥주 교수님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 6개월 성과 과제에 이 중요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발제자께서 공수처 설치 영역과 현재까지의 활동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신생기구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대로 공수처가 발전해서 국민의 인권과 권력기관 간의 견제 균형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을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새삼스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이 좀
언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상의 발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어저께 밤늦게 이제 작성을 하면서 공수처법을 살펴보고 관련해서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점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처럼 이렇게 공론화를 거쳐서 설치된 기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수처가 국민의 어떤 민의 그리고 합의를 또 다 담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기대, 우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현재 제1호, 2호 사건 그 이하의 이제 그 이상의 사건들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를 설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어떤 부패 방지 기구를 만들자 이런 데서 출발하였다기보다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검찰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 오히려 이제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막이 되어서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 오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 내에 나타나는 다양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수사할 수가 없고, 또 기소라든가 더 이상의 어떤 처벌 논의가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를 잘 반영을 해서 검찰을 개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 균형을 잡기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설치가 논의가 되고 발전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노회찬 전 의원 안이나 박범계 의원 안을 보면 그러한 취지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의 이제 제정과 더불어서 이 제정 이유를 보면 검찰에 대한 권한의 분산이라든가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이런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공직사회에서의 범죄 척결 그리고 국가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이렇게 이제 법의 제정 이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 이유가 사실 공수처법의 내용을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공수처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좀 고민을 남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정의 의의를 이렇게 두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상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공수처의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범죄는 많은데 또 인원은 법에서 매우 협소하게 정해놓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촌까지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어떠한 견제기구보다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담보하는 기구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공수처법의 큰 어려운 점 혹은 문제점은 좀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17종류의 이제 공직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직자라고 정의를 하고, 또 각호 3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현 교육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기소의 권한이 너무나 이제 축소되어 있어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의 불일치가 또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 공소 제기, 유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서 보면은 이제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 수사관의 수는 40명 이내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특검 같은 경우에 한 사안을 담당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의 인력이 사실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또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기소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신이 아닌 이상 사실은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그 규정, 그리고 이제 인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법에서 정한 이런 제한된 인력으로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적은 인력으로도 이제 만약에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권이 없는 경우, 공수처는 그럼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제 법 제26조에 따라서 공수처가 중요 사안을 수사하고 검찰에 관계 서류 증거물을 송부를 하고 그 이후에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것으로 법에서는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한 사안을 수사를 해서 검찰에 통보를 하고 그것으로 이제 끝인가? 뭐 그러면 수사 인력이 훨씬 더 그 막강하고 능력도 좋은 경찰,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아직 직접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어떠한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광범위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하나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이제 공수처의 그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가 이제 수사하는 어떠한 수상이라고 했는데 수사하는 이제 인적 물적 대상의 범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발제나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받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사회를 흔들 만한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 인적 물적 대상을 좀 조정을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교육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첩을 받아서 이제 할 필요가,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대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좀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제 어렵고 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권한이 막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못한다든가 기소권은 있는데 뭐 수사권이 없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도 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인적 물적 대상을 좀 압축하고 수사기관과 수사처 범죄의 수사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라든가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협의체를 이제 조속히 구성을 해서 공동 수사 그리고 이제 어떤 기소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검경 공수처에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 이것이 공수처법의 대상 사안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수처 주도 하에서 이러한 업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법을 어저께 이제 저녁에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원래의 제1항에 따른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자체는 별 큰 어떤 문제점이 뭐 이게 민주적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시민단체 참여도 없고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국민의 대표인 정당들이 그 각각 2명씩을 추천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뭐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제4호와 그 5호에 따른 원내 교섭 단체들이 자신들의 지분인 2명의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 그 국회에서 이제 바로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왜 거의 당연직처럼 이렇게 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어떤 정당한 근거를 이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공수처 추천위원회 전원이 법률가 법조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다양성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 한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어떤 위원회 구성의 그 내용을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한성의 비율의 40%가 이제 추천위원회 경우에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직분별 이런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옥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기소가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고요. 다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후보 추천위 같은 경우는 아마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실제 법은 만들어졌는데 출범하지 못한 그 긴 기간이 있음으로 해서 생겼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게 급하게 만들었음에도 또 미비한 문제점도 여전히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국원 선생님 다음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국원 선생님 화면 공유를 제가 할까요? 네, 그래 주시죠. 네. 네. 자료 집에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앞에 두 분 토론자께서 또 우리 윤동호 교수님은 이 문제에 아까 뭐 잠시 언급이 있으셨겠습니다만은 제일 전문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다르거나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이번 6개월이 앞으로 우리가 또 한동안 거쳐가야 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제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과도기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그 방향의 문제하고 이 과도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대표로 하는 이 검찰개혁 작업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이른바 이제 검찰관 형사사법 체제라고 불러야 옳을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사에게 수사의 권한과 공소 제기 유지의 권한만이 아니라 불기소 권한까지 주고 법 집행 권한까지 다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판사의 권한도 상당 부분 부여를 해서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준판사에 가까운 검찰관이 낸 결론을 사후적으로 한번 그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판사 앞에서 검토해 볼 기회를 주는 정도의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유불리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지난 한 70여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체제를 운영해 오면서 사실은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검찰관 형사사법 체제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검찰관 형사사법 체제 자체를 바꾸기는 깨트리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확연한 방향이 합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체제, 일종의 과도기적 체제의 성격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사권이 다원화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사기구도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뭐 다양한 수사기구가 있었습니다만 검찰의 그 수사지휘감독권, 종결권이 그 철옹성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원화되지 못한 체제였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관한 이 부분적인 분리가 발생했고 일종의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가 하는 사건들 중에도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고 기소권까지 함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도 그 검찰이 하는 6대 범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제외하면 결국 일종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어떤 변화의 방향과 씨앗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 체제를 복원하거나 구 체제를 다시 그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역시 바로 이 두 지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공수처가 6개월 동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법률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된 문제점들이었다, 그렇게 보이고요. 어떤 확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만은 이 관할 범죄의 범위나 대상의 어떤 그 인적 대상이나에 비해 이 엄청나게 넓은 데 비해서 이 규모가 지나치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신옥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심판의 범위를 헌법이 일부 정하고 법률로 또 정하게 되어 있고 검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범위로 하는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런 이 생각이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신 교수님 그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국 나누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어떤 입법의 큰 정책적 방향과 관련해서도 지금 심지어는 공수처법은 일부러 이런 불이치를 만들어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 검찰과의 이런저런한 알력의 문제에도 지금 조기에 안정시키지 않으면 이 관할 문제가 더 꼬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그 규정을 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역시 이제 공수처의 소속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헌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 공수처법을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좋은 방향으로 고쳐줄 거라고 쉽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헌법재판소의 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하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이 지금 매우 중요한 상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그 처장과 차장 등등의 지도부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입법적인 불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실제로 일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국민적 신뢰를 더 넓혀가야 법률 개정을 통한 이제 제도 개선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틀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뭐 토론문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수사 역량, 조직의 역량을 결국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이 사법 관계자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그 경찰관 등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사건들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 정치적인 논란 사항이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으나 공수처의 선택으로 보면 그렇게 잘한 선택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조금 이제 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공수처가 지금 상당히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그 기존의 그 검찰의 특별수사의 관행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물론 좋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다원화되는 여러 수사기구들의 수사 절차를 감독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법원이 개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이제 수사 절차법 논의를 좀 공수처가 주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데 이제 산재되어 있는 수사 관계된 법률 조항들을 이제 여러 이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게 되니까 좀 하나로 모아가지고 인권 중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독자적인 법률로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형사법 교수님들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시던 건데 이걸 이제는 공론장에 좀 꺼낼 필요가 있고, 그 어떤 책임을 공수처가 스스로 좀 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수처 내부에 수사 조직과 공소 조직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공판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의 실현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이 수사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이 공소 조직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검사장 직선제가 이 공소 조직에 오히려 더 공소 조직으로서의 검찰에 더 적합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을 통해 가지고 이 수사기구와 공소조직 사이에 이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도 내부적으로 분리를 제대로 해서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도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공수처의 수사 조직이 수사한 사건을 공수처의 공소 조직이 불기소 처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를 좀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공수처 지도부가 제도 개혁을 이제 선도하라는 것이 제 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처장하고 차장을 수사차장, 공소차장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현재의 차장을 사실상 공소차장으로 삼아서 그 임명 절차도 조금 이 수사처장의 제청을 거쳐서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임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내부적으로 달리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첩을 하고 사건을 가지고 오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판검사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등에 관해서는 기소 배심제 같은 거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관할권 다툼은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든 심지어는 법률로 해결하더라도 결국은 법원이나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개입을 해서 판례를 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판례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진욱 처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그 얘기를 김 처장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문인데요. 천천히 서둘러라. 오늘의 화두일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세 분과 발제해 주신 오병주 선생님 공히 합의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토론도 남아있지만, 수사권, 기소권 관련해서는 입법 미비가 분명하고, 관할 대상도, 거기에 비해서 인력도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가 너무나 분명한데,
정치권을 기대하지 말라는 그래서 공수처가 선도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는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 지점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 변호사님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김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한 15분 이상 지체되고 있는데 10분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그 화면 공유가 좀 늦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건가? 네. 이게 제 거죠? 네. 네, 저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앞서 그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특히 오병두 교수님 그 발제문이 너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자료 굉장히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 토론문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거나 싶은 얘기를 먼저 드리면, 지금 이제 공수처 굉장히 조용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가의 권력기관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처럼 조용히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과로 드러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수사 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적인 증거를 이제 제시해 준다. 존재만으로도 사실 이제 견제 기능이 있다라는 점은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는 조금 제가 이제 오병두 교수님의 의견이 다른 건, 그 검찰에서 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공수심의위원회를 이제 공수처가 거의 이제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도 자체는 따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할 만큼의 어떤 괜찮은 제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급조해서 만든 강원랜드 사건을 어떻게 보면 좀 묻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찰총장이 급조해서 만든 이제 기구이기도 하고, 수사심의위나 공소심의위원회 자체도 어떤 피의자나 뭐 그 시민의 권리를 위한다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그 도구로 전락해가는 느낌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이 없이 따라하는 건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토론문을 이제 좀 들어가 보시면, 그 공수처 출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서 어떤 신생 조직의 뭐 성과라든지 운영을 평가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다룬 몇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다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법이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에 이제 밀려들 수밖에 없고, 이것을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해서 이런 전속적인 권한을 인정할 것인가, 이른바 이제 조건부 이첩의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었고요. 이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불일치하는 데서 오는 문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 왜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샀었죠. 이런 부분도 역량의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좀 세 가지 정도로 그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원인은 무엇이었나? 첫 번째, 저는 당연히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공수처 설치 기본 취지 자체가, 아까 신옥주 선생님은 이게 이제 뭐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사 기소를 기존에 뭐
검경이나 군에 맡기지 않고 공수처에 전속적으로 맡기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려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인적 물적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고위공직자의 수라든지 대상 범죄에 비해서 검사와 수사관 같은 일정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을 다른 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경찰, 검찰, 군 검찰 등과 협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들도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사전에 뭐 법에 규정한다든지 협의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알아서 하라라고 맡겨놓은 상태였던 거죠. 당연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특히 이제 검찰이 비협조할 것으로 예상이 충분했습니다만 어떤 사전 규정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는 검찰 경찰이 이제 앞으로 조금 갈등하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 및 일반적 수사 준칙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 과 비교해 보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 대상의 불일치인데요.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할 거냐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뭐 원칙이나 진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었던 그 고비처 같은 경우는 기소권은 인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제 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안은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였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입법은 어떻게 보면 뭐 절충이랄까 아니면 뭐 워낙 그 공수처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타협이랄까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이제 기소권을 보유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아까 오병두 교수님이 조직도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조직도는 검찰의 축소판이죠. 사실 이제 검사가 있고 부장검사 있고 검사 있고 수사관 있고 이제 이런 형태인데 수사권만을 가지는 범죄에 한해서 보면 지휘 역할은 또 수사기관이죠. 그러니까 조직은 검찰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역할은 수사기관,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오는 불일치, 모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로서 취급을 할 거냐, 이 공수처를. 그러면 사건을 검찰에 보냈을 때 검찰이 지금 사경하게 하듯이 뭐 시정조치 요구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공수처. 그럼 공수처도 그걸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지엽적이고 내년이 지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사경 작성 피신조서가 법원에서 다르게 다루어지는데 수사권만을 가지는 사건에서 그러면 공수처는 경찰과 똑같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때 공수처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그럼 검사 작성 피신이냐? 라는 점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내년에는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도 똑같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만 있는 경우에 공수처가 기소 불기소 의견을 표명하는지 그 의견에 검찰이 어느 정도로 기속이 되는지 아까 오병두 교수님은 재정 신청이 삭제된 것이 이제 안타깝다라고 하셨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만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윤동호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이제 고소고발자의 권리이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이제 불기소 결정문 특히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표명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 같은 경우는 불기소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를 다 공개를 하고 고발인에 대한 재정 신청까지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견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의 해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 방안은 규모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그 현재 규모로는 당연히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요. 어느 견해를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인력에 맞춰서 그럼 수사 대상을 좁히자. 라는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도 봤는데 이거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저는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른 타 기관과의 협조나 협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공수처 규모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건부 제의첩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특별히 이제 가진다라고 법에 규정한 거는 이 부분은 공수처만이 가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병도 교수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공수처법 45조는 이 수사처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입법 안에서는 대통령령이었던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사처 이제 규칙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공수처가 독립된 조직이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조직인데 이걸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뭐 의견 때문에 수사처 규칙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대령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저는 대령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대통령 소속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헌재가 밝히고 있다시피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이고 사실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 소속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서 규범력을 좀 높이고 다른 기관들도 당연히 여기에 그 규율에 따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빠지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공수처 규칙이나 아니면 각 그 기관 간의 협의체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국은 교수님께서 수사절차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민변에서는 수사절차법 논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가장 그 중요한 차후의 그 개혁 과제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지금 이제 그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때문에 기존의 이제 수사기관, 수사 시스템에 어떤 큰 변동이 있었고 이것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단일한 어떤 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수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제 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법으로 만들 필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앞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 주셨고요.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협력 관련된 규정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이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LH 비리 사건 아실 겁니다. 올해 3월에. 그 관련 수사는 경찰이 수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LH 같이 공사 직원을 관한 비리 수사를 경찰 수사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 맞느냐? 정권의 영향력이 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또 특검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를 경찰 수사에 맡겨두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토론에서는 공수처가 인력도 부족하고 지나치게 전체 대상에 비해서 소규모다. 대상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경찰 수사, LH 수사 결과도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불만족스러웠던 거거든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깔려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병주 선생님, 저희가 온라인 토론은 최대 집중력이 2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12시 전에는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많은 분들이 같이 진단해 주셨던 내용, 제안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오병주 선생님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신옥주 교수님, 그리고 윤동호 교수님, 이공 교수님, 김진 변호사님도 반드시 이 부분을 짚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주 선생님 먼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토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은 이제 사실은
논의가 풍부해지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이제 현황 진단이라서 그렇고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 공수처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제 논란이 계속 있고요. 이제 부패 방지 기구로 볼 거냐, 검찰 분권 기구로 볼 거냐, 또는 어느 쪽 그랬다 이 판단들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장래 그쪽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잡게 되고 현재 문제도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뭐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공수처가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검찰하고 비슷한데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만 전문수사 자문단하고 공수처 자문단은 기능이 다릅니다. 이름만 비슷한 거고, 공수처가 이걸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발제문에는 들어있습니다만 내부적 장치예요. 한계는 명확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어내야 할 거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좋은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지면 우리가 계속 그거는 기관 간의 경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쭉 한 발 나가면 검찰에는 더 한 발을 나가게 하고 이런 측면이고요. 현재의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온 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냐, 지금 이제 기소 권한이 전속 관할이냐라는 말하고, 저는 전속 관할이란 말을 쓰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속이란 말은 역으로 책임도 따라요. 지금 우리가 인적 물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전속 관할을 얘기하는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 다 끌어안고 그러면 이제 검찰은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손 놓아야 되는 전속 관할이면 그런 거. 그러니까 전속이란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선 관할권 정도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해서 공수처가 정말 경미한 검사의 개인 비리, 검사가 뭐 관련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에서 조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해방시켜줄 여지는 있어야 공수처가 중요 사건에 집중이 가능한데, 그냥 양적인 처리만 다 몰아붙여서는 현재 인적 물적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재정 신청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저는 이제 궁여지책이라는 게, 원래 있던 제도를 굳이 없앨 필요가 있었냐는 차원인 거고, 원래 정답이랄까 바람직한 방향은 윤동호 교수님이나 김진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기소 수사 기사가 일치되면 해결될 문제이죠. 근데 지금 아쉽다는 표현은 이제 그런 정도인 거고요. 굳이 없앨 필요가 있었냐 이런 정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일단은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검찰하고의 관계는 권한쟁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전에 다만 아쉬운 점은 현행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공수처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사실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우선적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라 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필요한 사건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권한의 확대나 권한의 변경을 입법적으로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입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좀 촉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동호 교수님은 더 보탤 말씀 없다고 지금 메시지 주셨는데, 혹시 신옥주 교수님, 이국은 교수님, 김지인 변호사님 혹시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신옥주 교수님 먼저.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공수처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조직이라도 아무런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다면 다시 또
굉장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공수처장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탄핵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신분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두면서 공수처장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좀 법에서 분명히 밝혔으면 어찌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국민 교수님. 예, 저는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공수처 논의가 그 부패 방지의 차원에서 20년 전에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인권위원회도 사실 없었던 시절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다루는 수사하는 광범위한 수사기구, 일종의 상설특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그 20년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도 여러 차례 하면서 좀 이야기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서서 우리 신옥주 교수님께서 검찰 견제라는 말씀도 쓰셨는데, 결국은 형사사법 또는 사법에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그 고위사법경찰관 등등과 관련되어서 뭔가 권한을 가지는 특수한 기구로 좀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변화를 참여연대가 맨 처음에 이제 제기를 했던 그 기관 시민단체이기도 하니까 이걸 좀 긍정적으로 잘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 사법 관계자들에 대한 특수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구로 된다면 그 외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 한 검찰은 그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뭐 다들 알아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잘 전문성을 잘 살리고 또 검찰은 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검찰 자체의 어떤 수사권을 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종의 분업 체제를 잘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혹시? 네, 저희가 이제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사실 지금의 국회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철저히 공수처를 외면할 줄은 국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고요. 마치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아무도 이 공수처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국회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제 그 해결자들은 관심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민단체나 뭐 여러 분들이 좀 국회에 대해서 너희의 역할을 하라라고 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공수처 설치되면서 이 대상이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언제나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겠다. 그거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치적 시비보다는 공수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앞서 구체제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 간의 갈등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국훈 교수님 말씀처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시도라는 의미를 어떻게 더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냐,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잘 안 보인다 하셨는데 그 방향성 잡아가는 거에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분명한 거는 공수처법 개정은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개정은 필요한데 정치적으로 난망하다. 그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는 당연히 입법 개정사항을 갖고 열심히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국은 교수님 말씀처럼 공수처 스스로가
그런 신뢰를 쌓고 선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입법 물론 법 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활동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오늘 오병수 선생님 발제문 보면서 공수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6개월, 7개월 동안 그런 자료는 없었을 텐데 많이 활용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오늘 토론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진단, 제안들도 많이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마 1년이든 2년이든 공수처 1년, 2년 때 또 평가하고 진단하는 활동도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12시 이전에 마칠 수 있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또 조만간에 연락드리고 만나 뵙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훈 교수님 혹시 하신 말씀이? 네, 없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